KBS 명작 드라마 여왕의 집 93화 및 결말에 대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노숙자는 정윤희의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그녀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60억이라는 거금, 자신의 전 재산을 잃었다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윤희, 나와. 당장 나와서 내 돈 내놔.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 그리고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정윤희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어요. 노숙자를 보는 순간 정윤희의 눈빛은 차갑게 변했습니다. 60억? 그 돈은 이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였어. 정윤희의 말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그 돈이 원래부터 정당하지 않은 돈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돈이 정당한 곳에 쓰였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거죠. 정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더러운 돈이라고? 그게 내 전 재산이었어. 당장 돌려내. 노숙자는 정윤희의 말에 더욱 격분했어요. 더러운 돈이라는 표현이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거예요. 비록 그 돈의 출처가 정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 돈을 잃는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어요. 정윤희의 태도는 일관되게 단호했어요. 노숙자의 위협적인 행동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는 자신이 한 일이 옳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정윤희는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소금을 한 움큼 가져왔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상징적이었어요. 한국 문화에서 소금은 애군을 쫓는 의미가 있죠. 정윤희가 노숙자에게 소금을 뿌린다는 것은 단순히 쫓아내는 것을 넘어서 그녀를 애군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였어요. 액담하고 가세요.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정윤희는 노숙자를 향해 소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소금이 노숙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졌습니다. 이 순간 노숙자가 느꼈을 모욕감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을 거예요. 돈을 잃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소금까지 뿌려지며 쫓겨나다니. 그녀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을 거예요. 노숙자는 소금을 맞으며 뒤로 물러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소금이 얼굴에 묻어있는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마음의 상처였어요. 완전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는 기분이었을 테니까요. 정윤희, 너 이렇게 나올 거야? 기억해둬.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노숙자의 마지막 협박은 허세에 가까웠어요. 이미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을 거예요. 분노와 굴욕감이 뒤섞인 채로 말한 협박이었죠. 노숙자는 주먹을 불끈 쥔 채 정윤희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바람이 소금이 묻은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오직 분노와 복수심만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위기와 분노. 한편 황기찬은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YL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실제 경영 상황은 매우 심각했어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위기에 직면해 있었던 거죠. 특히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부하면서 황기찬은 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황기찬이 어떻게 YL그룹 회장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그는 정당한 방법으로 회장이 된 게 아니었어요. 강규철 회장을 죽이고 강제인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면서 회장 자리를 차지했거든요. 이런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지위였기 때문에 경영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회장실에서 황기찬은 은행 담당자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황기찬의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어요. 은행 담당자는 냉정했을 거예요.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면 대출 연장은 위험한 결정이었거든요. 황기찬이 아무리 간곡히 부탁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전화를 끊은 황기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독촉장과 대출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런 서류들을 보면 회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독촉장들, 연장 거부 통지서들. 황기찬에게는 악몽 같은 현실이었어요. 그때 노숙자가 황기찬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정윤희의 집에서 소금을 맞고 돌아온 직후였을 거예요.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도 분노와 굴욕감이 남아 있었을 테고, 동시에 아들에게 면목 없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기찬아, 엄마 왔다. 노숙자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60억을 잃고 정윤희에게 모욕까지 당한 후의 목소리였죠. 평소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황기찬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엄마, 도대체 뭘 한 거야? 60억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사기를 당해? 황기찬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어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건 어머니의 그 60억 뿐이었는데 그마저 사기당했다니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돈이 있었다면 당장 급한 대출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기찬아, 미안하다.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노숙자의 대답은 맥없었어요. 변명할 여지도 없었거든요. 정우성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었고,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하는 상황이 그녀에게는 더욱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잘못 생각했다고? 그 돈이 얼마나 중요한 돈인지 알아? 지금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긴 해? 황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회사 경영의 압박감, 은행의 독촉,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실수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져나온 거죠. 정우성 그 자식이 엄마를 이용해서 우리 돈을 가로챈 거야. 엄마는 왜 그런 수상한 투자에 넘어간 거야? 황기찬의 말에는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이 깊게 배어 있었어요. 그동안 노숙자는 황기찬에게 든든한 지원자였거든요. 돈 문제든 뭐든 해결해주는 존재였는데 그런 어머니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노숙자는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억울하고 분했지만 아들에게 면목이 없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아들이 어려울 때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으니 말이에요. 자신의 판단 미스가 아들의 인생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죄책감이 컸을 거예요. 기찬아, 엄마가 어떻게든 돈을 다시 마련해 볼게. 노숙자의 이 말은 절박함에서 나온 약속이었어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서 한 말이 아니라 아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나온 말이었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60억을 다시 마련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마련해? 60억을 어떻게 마련한다는 거야? 황기찬의 반문은 차가웠어요. 현실을 직시하라는 의미였죠. 60억이라는 거금을 다시 마련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노숙자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황기찬에게는 답답했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 황기찬과 노숙자 모두의 절망감이 잘 드러났어요. 황기찬은 회사 위기로 인한 압박감으로, 노숙자는 아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죄책감으로 각각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전조였어요. 노숙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아들 황기찬의 분노한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실망스러운 눈빛, 분노에 찬 목소리, 차갑게 변한 표정. 모든 것이 노숙자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녀는 어떻게든 그 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약속도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었어요. 정윤희에게 당한 굴욕도 씻어내고 싶었고 아들 앞에서 다시 당당한 어머니가 되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노숙자는 결단을 내렸어요. 주식 투자로 60억을 벌겠다는 무모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결정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는 차치하고 일단 무언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그녀를 지배했어요. 하지만 투자할 종잣돈이 없었던 노숙자는 사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위험한 신호였어요. 사채업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자가 얼마나 높은지, 못 갚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노숙자도 모르지 않았을 텐데 절박함이 판단력을 흐렸던 거죠. 사채업체 사무실은 을씨년스러웠을 거예요. 딱딱한 의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 그리고 돈에 대한 냉혹한 계산만이 오가는 공간이었을 테니까요. 노숙자가 그런 곳에 앉아있는 모습은 정말 초라해 보였을 거예요. 아줌마, 이 나이에 이런 큰 돈을 빌리시겠다고요? 사채업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노숙자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20억이라는 거액을 빌리겠다는 건 상당히 이상한 일이었거든요. 보통은 사업을 하거나 급한 일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노숙자 같은 나이의 사람이 이런 큰 돈을 빌리겠다는 건 위험 신호였어요. 하지만 노숙자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거든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확실한 정보가 있어. 이번엔 틀림없이 성공할 거야. 노숙자의 이 말은 자신감이 아니라 절망에서 나온 허세였어요. 확실한 정보라는 것도 사실은 없었고 그냥 성공해야만 한다는 간절함이었죠. 주식이라는 게 확실한 정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때의 노숙자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던 거예요. 이자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못 갚으시면 사채업자는 경고를 했어요. 이자율도 은행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았을 테고 못 갚을 경우의 위험성도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노숙자에게는 그런 경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갚을 수 있어. 걱정 마. 노숙자의 대답은 확신에 찬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말에 가까웠어요. 갚을 수 있다는 근거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거든요. 그저 성공해야만 한다는 의지력으로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노숙자는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채를 빌렸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운명은 완전히 갈라졌어요. 성공하면 60억을 회복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20억의 빚까지 추가로 지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야말로 운명을 건 도박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모두 주식에 투자했어요. 분산 투자도 없고 신중한 분석도 없이 한 번에 몰빵을 한 거죠. 이런 투자 방식은 전문가라도 위험하다고 할 정도로 무모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노숙자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감정이나 간절함을 봐주지 않거든요. 오직 냉정한 숫자와 시장 논리만이 존재하는 곳이에요. 투자한 지 일주일 만에 주식은 폭락했고 노숙자가 투자한 20억 원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증권회사에서 나오는 노숙자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어요. 스마트폰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만 가득했습니다.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빨간색 숫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20억이 몇 천만 원으로 줄어들어 있었고 그나마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럴 수가 있나. 노숙자의 중얼거림에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완전히 돈이 사라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주식 투자가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참혹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노숙자는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60억을 잃고 이제 20억의 빚까지 지게 된 상황.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황기찬의 분노 폭발. 그날 저녁 노숙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0억을 모두 잃었다는 현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한 채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황기찬은 이미 집에 와 있었어요.
황기찬도 회사에서 또 다른 나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은행에서는 계속 독촉이 들어오고 거래처에서도 결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을 테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집에 와보니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노숙자의 표정을 본 순간 황기찬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뭔가 또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에 쓰여 있는 절망과 후회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설마.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거죠. 어머니가 또 무슨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기찬아, 미안하다. 노숙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아들 앞에서 또다시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자책감이 컸어요. 황기찬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어머니의 태도를 보니 정말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도 분명했어요. 뭘 한 거야? 대체 뭘 한 거냐고. 황기찬의 목소리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어요. 이미 60억을 잃은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채를 빌려서 주식을. 노숙자의 말은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황기찬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사채를 빌렸다는 것,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의 이 분위기.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과는 뻔했거든요. 황기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거실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쳤어? 완전히 미쳤어. 60억도 모자라서 이제 20억까지 날린 거야? 황기찬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어요. 60억을 잃은 것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20억의 빚까지 생겼다니. 그것도 사채로 말이에요. 사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황기찬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기찬아, 엄마가 너무 조급했어. 미안해. 노숙자의 사과는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20억의 빚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사채업자들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제 사채업자들까지 우리를 찾아올 거야.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황기찬의 목소리는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도 어렵고 돈도 없고 이제 빚까지 생긴 상황.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황기찬의 분노는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것도 큰 이유였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믿고 의지해왔는데 연달아 이런 큰 실수를 저지르니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노숙자도 아들의 분노를 이해했어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저 아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장면은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여줬어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런 큰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면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워지거든요. 황기찬과 노숙자의 관계도 이 순간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날 밤 황기찬은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회사 상황도 최악이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실수만 반복하고 있었어요. 답답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황기찬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실 황기찬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YL그룹 회장이라는 자리는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책임과 압박이 따르는 자리였거든요.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자리여서 더욱 불안했을 거예요. 은행에서는 매일같이 독촉 전화가 왔고 거래처에서도 결제를 독촉하고 있었어요. 직원들도 회사 상황을 눈치채기 시작했고 언론에서도 YL그룹의 재무 상태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방향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마저 이런 큰 실수를 연달아 저지르니 황기찬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어요. 믿을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을 거예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황기찬의 배에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이나 위염 정도로 여겼을 테니까요. 아, 아파. 하지만 통증은 예상과 달리 심했어요.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 뭔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체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통증의 양상이 일반적인 복통과는 달랐어요. 예리하고 지속적인 통증이었고 점점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심해졌어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호흡이 가빠졌어요.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였어요. 엄마, 엄마. 황기찬의 부르는 소리에 노숙자가 달려왔습니다. 아들과 큰 싸움을 한 직후였지만 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감정을 제쳐두고 달려왔어요. 어머니의 본능이었죠. 기찬아, 왜 그래? 노숙자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어요.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식은땀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이건 단순한 복통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배가 너무 아파. 119, 119 불러. 황기찬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 강인했던 그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노숙자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노숙자는 급히 119에 신고했어요. 전화를 걸면서도 손이 떨렸을 거예요. 아들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두려움이 컸거든요. 응급실 상황을 설명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을 거예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황기찬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진땀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노숙자는 아들 곁에서 불안해하며 기다렸어요. 기찬아, 괜찮아. 곧 병원 간다. 노숙자의 위로는 자신을 달래는 말이기도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 두려움이 컸거든요. 혹시 정말 심각한 병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황기찬은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였거든요. 응급실로 이송된 황기찬은 즉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응급실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각종 검사를 시행했어요. 노숙자는 복도에서 불안하게 기다렸어요. 검사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나 걸렸을 거예요. 충격적인 진단 결과. 몇 시간 후 의사가 검사 결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노숙자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불안감이 더욱 커졌어요.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보호자분이세요? 네, 그 사람 엄마예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됐어요? 노숙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너무 심각해서 더욱 불안했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이런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의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검사 결과. 췌장암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고요. 뭐라고요? 노숙자는 귀를 의심했어요. 췌장암이라는 단어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단순한 복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니 현실감이 없었어요. 의사는 차분하지만 안타까운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시간을 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했거든요. 사기 판정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진행된 상태라서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기라는 말에 노숙자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암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사기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미 치료가 어려운 단계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노숙자의 질문은 절박했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알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길어야 몇 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냉혹했어요. 몇 개월이라는 시간. 노숙자에게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아들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노숙자는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어야 했습니다.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아들이 갑자기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니. 그런 일이. 노숙자의 중얼거림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60억을 잃고 20억의 빚을 지고 이제 아들마저 잃게 된다는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병실로 들어간 노숙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황기찬은 아직 진단 결과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고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의사가 황기찬에게 상황을 설명했을 때 황기찬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변해갔어요. 췌장암, 사기. 황기찬이 중얼거리는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사기라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환자분,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의 말은 희망적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뉘앙스가 강했거든요. 황기찬도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을 거예요. 황기찬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아직 해야 할 일도 많았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울기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황기찬이 어머니를 부르는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아무리 성인이 되어도 이런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가장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기찬아. 아들아. 노숙자도 아들 옆에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싸웠던 것들, 분노했던 것들이 모두 무의미해졌어요. 이제 중요한 건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뿐이었어요. 그날 밤 노숙자는 황기찬을 간병하다가 쓰러졌어요. 아들이 시한부 인생이라는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따라주지 않았던 거예요. 간호사들이 노숙자를 다른 병실로 옮겼지만 그녀는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했어요. 며칠 후 황기찬이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들은 이태호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병실 문을 노크하는 이태호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황기찬과는 복잡한 관계였거든요. 비즈니스 파트너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황지호의 진짜 아버지로서는 황기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이태호가 병원을 찾아온 이유는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었어요. 황기찬이 시한부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있었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이태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병실 안의 분위기가 어떨지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죽음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그 가족의 분위기가 어떨지 말이에요. 아, 이태호 씨. 들어오세요. 황기찬은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며칠 사이에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어요. 병원복을 입은 모습이 평소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태호는 그런 황기찬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관계였다고 해도 이렇게 죽음을 앞둔 사람을 보면
인간적인 동정심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많이 아프신가 보네요. 이태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비즈니스 관계를 떠나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황기찬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뭐, 나이가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죠. 황기찬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라는 시한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아무리 강하게 버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절망감이 있었어요. 이태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제 본론을 꺼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황기찬 씨,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태호의 목소리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병문안이 아니라는 것을 황기찬도 눈치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황기찬도 이태호의 진지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이태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황지호. 황지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황지호라는 이름이 나오자 황기찬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황지호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아들이었으니까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니 더욱 관심이 갔을 거예요. 지호가 어쨌다는 거예요?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혹시 황지호에게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아닌지 염려스러웠을 거예요. 이태호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였어요. 이 말을 하면 황기찬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했어요. 황지호는 제 아들입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는 게 들렸을 거예요. 황기찬은 이태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황기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이태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만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강세리와 저는 과거의 연인 관계였어요. 황지호는 그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태호의 설명은 명확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게 없었거든요. 황기찬이 시한부라는 상황에서 이제는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황기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이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는 것.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럼 지호는? 황기찬의 말은 끝나지 못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황기찬 씨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이태호의 확인은 황기찬에게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그 순간 황기찬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아들이 사실은 남의 아이였다는 것, 그리고 강세리가 자신을 속여왔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강세리가. 황기찬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어요. 이미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런 충격적인 사실까지 알게 되니 황기찬의 정신은 거의 한계에 달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배신감까지 느껴야 한다니. 정말 잔혹한 현실이었어요. 황기찬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황지호를 처음 봤을 때의 기억,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던 아버지로서의 자부심, 황지호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의 기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황기찬의 질문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왜 하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진실을 알려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황지호는 제가 키워야 할 아이입니다. 이태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비록 황기찬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지만 황지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어요. 황기찬은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너무 많은 충격을 한꺼번에 받아서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이런 배신감까지 느껴야 한다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태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세리. 그 여자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이제 알겠네요. 황기찬의 말에는 깊은 배신감이 담겨 있었어요. 강세리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거든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이런 진실을 알게 되다니. 정말 잔혹한 운명이었어요. 그날 밤 황기찬은 혼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병실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정말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강재인을 괴롭히고 김도희를 죽이고 강규철 회장을 해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 뒤에 강세리가 있었어요. 강세리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서 저지른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욕심과 야망도 있었지만 강세리가 부추기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악한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황지호마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 강세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가 실제로는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니. 이보다 더 큰 배신이 어디 있을까요? 나도 강세리한테 이용만 당한 거였구나. 황기찬의 중얼거림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이 강세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강세리에게 이용당한 것뿐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고 모든 사랑이 가짜였다는 현실이 너무 참혹했어요. 황기찬은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강세리의 모든 범죄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강세리가 황은호를 죽이기 위해 트럭 기사에게 돈을 준 증거들이 있었어요.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만난 장소에 CCTV 영상까지. 황기찬은 강세리의 범죄를 도왔던 만큼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강재인을 죽이려고 사람을 고용한 증거도 있었어요. 강세리가 직접 고용한 건 아니지만 황기찬을 통해서 진행된 일이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돈의 출처, 고용된 사람들의 신원, 구체적인 계획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어요. 이태호를 죽이려고 수면제를 탄 증거도 있었어요. 강세리가 구입한 수면제의 구매 기록, 그날의 행동 패턴, 심지어 강세리가 황기찬에게 말했던 내용까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황기찬은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단순히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증거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자신의 마지막 복수였어요. 이제 끝내야겠어. 황기찬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이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세리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어요. 황기찬은 언론사와 경찰서에 이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동시에 여러 곳에 보내서 확실하게 공개되도록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죄를 자백했어요. 자백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뉴스에는 황기찬의 자백과 강세리의 범죄가 대서특 필되었습니다. 모든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이 소식을 다뤘어요.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었거든요. YL그룹 황기찬 회장이 최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인 강세리가 저질렀던 각종 범죄 행위들을 폭로한 것인데요.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이런 대형 스캔들은 오랜만이었거든요.
게다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어요. 강세리는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름이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본 거죠. 처음에는 뭔가 잘못 들었나 싶었지만 계속 뉴스를 보니 정말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황기찬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일들까지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어요. 이런 일이. 강세리의 중얼거림에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황기찬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동안 황기찬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반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강세리는 급히 짐을 싸서 도망갈 준비를 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도망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이 집 앞에 와 있었거든요. 뉴스가 나간 직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황기찬이 제공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영장을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았거든요. 체포영장은 이미 발부된 상태였어요. 강세리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의 말에 강세리는 절망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도망갈 시간도 없었고 변명할 여지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강세리의 부정은 허무했어요. 이미 모든 증거가 공개된 상황에서 부정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었거든요. 황기찬이 제공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강세리의 모든 범죄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CCTV 영상, 증인들의 진술. 모든 것이 강세리의 범죄를 입증하고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수갑이 채워진 강세리는 경찰차에 탔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끝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경찰차가 출발하면서 강세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들, 화려한 집, 값비싼 차, 사치스러운 생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황기찬의 마지막. 병원으로 돌아온 황기찬은 조금 더 평안해 보였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과 후회들이 조금이나마 해소된 듯 했어요. 노숙자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이 시한부라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강세리가 체포되고 황지호가 남의 아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니 정신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기찬아, 이제 어떻게 하지?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아들을 곧 잃게 된다는 현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엄마, 이제 그만 편하게 살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황기찬은 병실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자연의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었어요. 강재인 씨한테도, 김도윤 씨한테도 너무 미안해요. 내가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황기찬의 후회는 진심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나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더욱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었지만 적어도 진실만큼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황기찬은 강재인과 김도윤에게 편지를 썼어요.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었지만 몸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돌이킬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진실은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세리의 모든 죄악을 세상에 알렸으니 이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자신의 모든 죄악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것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황기찬의 마지막 순간. 겨울이 깊어갈 무렵 황기찬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병실에는 노숙자만이 아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만이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었어요. 기찬아, 아들아. 노숙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들이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찢어질 듯 했거든요.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유대감이 가장 컸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황기찬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숨쉬기도 어려워진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안해 보였어요. 마지막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할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때문에 이런 일이. 노숙자는 자책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실수들이 아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줬고 그것이 병을 악화시켰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에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산 거예요. 황기찬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후회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조용했어요. 큰 고통 없이 평안하게 눈을 감았어요. 노숙자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60억도, 20억도, 그리고 이제 아들까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모두 잃게 된 거죠. 병실에는 정막만이 흘렀어요.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황기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 따스함을 느낄 수 없었어요. 파란만장했던 한 남자의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에필로그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과 교훈. 황기찬이 세상을 떠난 후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이태호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복수와 증오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용서와 치유의 시간이 되었어요. 강세리는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녀의 모든 죄악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황은호를 살해한 죄, 강재인을 살해하려 한 죄, 이태호를 살해하려 한 죄. 모든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어요. 황지호는 이태호가 데려가서 키우기로 했어요. 비록 충격적인 진실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진짜 아버지와 함께 살 권리가 있었거든요. 이태호는 황지호에게 진실을 알려주면서도 황기찬에 대한 기억을 나쁘게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노숙자는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후회로 매일을 힘겹게 버텨나가고 있어요. 사채업자들의 독촉도 계속되고 있었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했어요. 노숙자는 본인의 이름처럼 밖으로 도망다니며 노숙의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복수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갈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많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어요. 강재인과 김도윤의 행복한 결말을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